저는 72세입니다. 한 달 전 낯선 부부가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집 샀는데요. 나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제 아파트가 28세 여자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4년 전부터 집에 온 요양보호사의 딸이었습니다. 통장에는 3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1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치매 걸린 아내를 돌봐준다며 4년 동안 매일 집에 왔습니다. 아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겼습니다. 저는 딸처럼 믿었습니다. 통장도 맡겼습니다. 도장도 맡겼습니다. 그 4년이 계획이었습니다. 아내를 돌보는 척하며 제 집을 훔쳤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빼갔습니다. 집 주인을 바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9세가 됐고 아내는 67세였습니다. 결혼한 지 43년,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아내 이름은 김영희,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1년 전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가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똑같이 또 하기도 했고요. 저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 화장실을 못 찾더군요. 30년 넘게 산 집인데 화장실이 어디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MRI도 찍고 인지 기능 검사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중기 단계로 보입니다.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고 앞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옆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다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내 약 먹는 것도 챙기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야 했습니다. 69, 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에 아내가 깨서 배회하면 저는 따라다니며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구청에 가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습니다. 담당자가 집으로 와서 아내 상태를 확인했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등급이었습니다. 제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를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집 근처 요양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와 통화했는데 좋은 분이 계시다며 경력 10년 됐고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냐고 물어서 당연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댁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강미경이 다가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멍하니 쳐다봤지만 박미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박미경이 가방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꺼냈습니다. 사진과 이름이 일치했고 발급 날짜를 보니 13년 전이었습니다. 경력이 오래됐더군요. 경력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13년 됐다고 했습니다. 치매 어르신 주로 돌봤는데 6분 정도 케어했고 다들 만족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갔습니다. 어떤 일을 해주는 건지 물었더니 식사 도와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화장실 동행하고 약도 챙겨드린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집안일, 설거지나 청소도 한다고 하더군요. 시간은 주 5일 오전 3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와서 12시까지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150만 원인데 정부 지원받으면 본인 부담은 2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20만 원이면 부담 없었습니다. 150만 원 전액 내도 괜찮았습니다.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절실했으니까요. 일단 한번 시범으로 해보자고 했더니 강미경이 웃으며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미경이 일어나서 아내에게 어머니, 다음 주에 뵐게요 하고 인사했는데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개의치 않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경험도 많고 자격증도 확인했고 요양센터에서 소개해준 사람이니 믿을 만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누군가 아내를 돌봐줄 거라는 생각에 안심이 됐고 제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미경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박미경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올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라고 믿었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박미경은 아내를 돌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을 훔치러 온 것이었습니다. 4년은 집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었고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박미경이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매일 오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박미경은 정말 잘했습니다. 아침 9시 정각에 와서 12시까지 딱 3시간. 단 한 번도 늦거나 따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좋았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아내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이런 식으로요. 아내는 여전히 멍하니 있었지만 그래도 박미경이 있으면 조금 안정돼 보였습니다. 석 달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박미경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 얼굴도 가끔 헷갈려 하던 아내가 박미경이 오면 반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아내가 거부했습니다. 손을 뿌리치고 싫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마침 박미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미경이 다가가니 아내가 순순히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조금 서운했습니다. 박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보다 선생님을 더 편하게 느끼는 걸까요? 박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따르세요. 제가 매일 와서 돌봐드리니까 익숙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좋은 신호예요. 4개월째가 됐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제 이름도 자주 잊어버렸지만 박미경 이름은 기억했습니다. 미경아, 미경아 하고 불렀습니다. 박미경이 안 보이면 어디 갔냐고 찾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박미경만 찾았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박미경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아내 돌보는 것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도 쓸고 화장실도 닦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안 하셔도 돼요. 박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시간 남는데요. 어머니, 돌보는 것만으로는 3시간이 안 차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집안일까지 해주니 제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박미경이 있는 오전 시간에는 제가 밖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은행도 가고 마트도 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5개월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박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은행 가는 거 불편하시죠? 걔가 대신 찾아올까요? 어머니 약도 사야 하고 생필품도 사야 하는데 걔가 한꺼번에 처리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통장을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 박미경만큼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늘 정확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건넸습니다. 현금, 카드도 함께요. 비밀번호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미경이 핸드폰 메모장을 켰습니다. 말씀하세요.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박미경이 적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맞죠? 네, 맞아요. 다음 날부터 박미경이 돈을 찾아왔습니다. 첫날은 50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약국에서 아내 약 샀고요. 마트에서 식료품 샀고요. 여기 영수증이요.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약값 12만 원, 식료품 15만 원, 생필품 8만 원, 총 35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15만 원은 봉투에 넣어서 돌려줬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만 원 찾아와서 쓴 만큼 영수증 보여주고 나머지 돌려줬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똑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째가 됐을 때는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박미경은 제 아내보다 아내를 더 잘 돌봤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했고 돈 관리도 투명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연금 찾으러 은행 가시는 거 힘드시죠? 제가 대신 찾아올까요? 이임장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저씨는 집에서 쉬세요. 연금까지 맡긴다는 게 좀 그랬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이었는데 그게 저희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찾아와서 아저씨 드릴게요. 그리고 제 급여 빼고 생활비 쓰고 남은 거 다시 드리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미경 급여가 월 20만 원이었으니까 연금 12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1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생활비 50만 원 정도 쓰면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걸 다시 통장에 넣으면 됐습니다. 위임장을 썼습니다. 박미경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미경이 은행에 가서 연금을 찾아왔습니다. 120만 원 전부 봉투에 담아서 제게 줬습니다. 아저씨, 여기 있어요. 확인하세요. 돈을 세어봤습니다. 정확히 120만 원이었습니다. 박미경에게 20만 원을 줬습니다. 이번 달 급여예요. 박미경이 받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생활비는 제가 관리할까요? 아저씨가 일일이 챙기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사오고 영수증 드리고 남은 돈 돌려드릴게요. 그게 편하실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니 그게 나았습니다. 제가 돈 관리하는 것도 귀찮았고 박미경이 해주면 편했습니다. 어차피 영수증 다 보여주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박미경이 생활비를 전부 관리했습니다. 연금 찾아오면 급여 빼고 제게 주고 제가 다시 생활비로 돌려주면 박미경이 필요한 거 사고 영수증 보여주는 식이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미경이 영수증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달 쓴 거예요. 약값, 식비, 생필품,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 다 여기 있어요. 총 60만 원 나왔고요. 남은 40만 원 여기 있어요.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40만 원도 정확했습니다. 박미경은 1원도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미경은 완전히 우리 집 사람이 됐습니다. 아내는 박미경만 따랐고 저는 박미경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통장도 맡겼고 연금도 맡겼고 생활비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박미경이 우리 집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통장과 연금과 생활비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열쇠를 기꺼이 건넸습니다. 박미경이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는 강미경 없이는 하루도 못 보냈고 저도 박미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도 연금도 생활비도 전부 박미경 손을 거쳤습니다. 박미경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을 떼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영수증은 항상 정확했고 남은 돈은 1원까지 맞춰서 돌려줬습니다. 1년 넘게 그렇게 했는데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박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제 딸 이야기 한 적 있죠? 있었습니다. 박미경이 가끔 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8살이고 부동산 중개 일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제 딸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해요. 벌써 5년째예요. 경력도 쌓이고 손님도 많아서 요즘 잘 되고 있어요. 박미경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 딸이 이 동네도 담당하거든요. 아저씨, 사시는 이 아파트 시세도 잘 알아요. 요즘 많이 올랐다던데요. 그래요? 얼마나 올랐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한 5억 정도 된대요. 아저씨 몇 층이세요? 15층이요. 아, 그럼 더 나갈 수도 있겠네요. 15층이면 조망 좋잖아요. 5억이라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2억 3천만 원 주고 샀던 집이었습니다. 그게 5억이 됐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그렇게 올랐어요? 네. 이 단지가 재건축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많이 올랐대요. 제 딸이 그러는데 지금이 팔기 딱 좋은 타이밍이래요. 더 오르기 전에 파시는 게 어떠냐고요.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산 집이었고 아내와 함께한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팔면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아니요. 팔 생각 없어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냥 제 딸이 한번 시세나 봐드릴까 해서요. 요즘 얼마에 거래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필요할 일은 없을 것 같았지만 시세를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괜찮죠. 제 딸이 전문가니까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며칠 후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박미경이 딸과 함께 왔습니다. 아저씨, 제 딸 데려왔어요. 인사시켜 드릴게요. 문을 열었더니 박미경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28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동명, 부동산 중개사무소, 박지은 대리. 제대로 된 명함이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박미경이 다가가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아내가 박미경을 보고 웃었습니다. 박지은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33평이요. 아, 33평이요. 요즘 이 평수 많이 찾으세요. 박지은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 보니까요. 같은 평수가 4억 8천에 나갔네요. 근데 그게 저층이었고요. 아저씨는 15층이시잖아요. 조망도 좋고 일 조건도 좋으니까 5억은 충분히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5억이나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20년 전 2억 3천만 원이 5억이 됐습니다.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놀라웠습니다. 박지은이 발코니로 갔습니다. 창문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와, 조망 정말 좋으시네요.
앞에 건물 없어서 뻥 뚫렸어요. 이 정도면 5억 5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5억 5천이요? 네. 요즘 이 단지 인기 많거든요. 재건축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 팔릴 거예요. 박지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미경이 거들었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안 파신대. 여기서 계속 사실 거래.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겠죠. 좋은 집인데요. 근데 혹시 나중에라도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명함을 또 한 장 줬습니다. 여기 제 번호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박지은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집값이 얼마인지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미경과 박지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박지은이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아내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딸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세라도 아시게 됐으니까요. 네. 도움됐어요. 감사합니다. 박지은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진짜 좋은 집이세요. 나중에 혹시 요양원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연락 주세요. 제가 좋은 가격에 팔아드릴게요.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언젠가 요양원에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남이 그렇게 말하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일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둘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억, 5억 5천.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박지은 명함을 봤습니다. 동명, 부동산, 박지은 대리.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집이 5억이라는 것, 요양원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박지은이 잘 팔아줄 수 있다는 것, 그 씨앗들이 제 머릿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박미경 딸이 부동산 일을 하는구나. 경력도 5년이나 됐고, 그래도 우리 집은 안 팔 거야. 여기서 계속 살 거야.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박미경과 박지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년 반은 집 시세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지은은 집을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박미경이 온 지 2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 사이 아내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제 얼굴도 거의 못 알아봤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못했고, 밥 먹는 것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가끔은 박미경도 못 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왔고, 눈 오는 날에도 왔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박미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봐도 이제 집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세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에 아내가 계속 배회했고, 가끔은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박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이요? 네. 치매 전문 요양원이요. 거기 가시면 24시간 케어 받으세요. 전문 간호사도 있고요. 어머니한테 더 좋을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박미경 말이 맞았습니다. 집에서는 한계였습니다. 알아봐 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가까운 곳으로요. 아저씨가 면회 가시기 편하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박미경이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고요. 시설도 좋고 평판도 좋아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팸플릿을 봤습니다. 깨끗한 건물 사진이 있었습니다. 넓은 방과 정원도 보였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증금이 5천만 원 필요해요. 5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그 정도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 있죠? 박미경이 물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이 부족하네요.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미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출 받으시는 게 어때요? 집 담보로요. 집이 5억 넘게 하잖아요. 1억 정도 대출 받으시면 여유 있을 거예요. 집 담보 대출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딸이 부동산 일 하잖아요. 대출도 잘 알아요. 제가 딸한테 부탁할게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나?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 상태는 계속 나빠졌고 집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대출 알아봐 주세요. 박미경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딸한테 연락할게요. 이틀 후 박지은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박지은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대출 알아봐 드렸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박지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은행 대출 상품이에요. 집 담보로 1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금리는 연 6%고요. 월 이자가 65만 원 나와요. 65만 원이요? 많이 나가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서요. 근데 이것도 제가 조건 좋은 걸로 찾아드린 거예요. 박미경이 거들었습니다. 아저씨, 연금이 120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65만 원 이자 매면 55만 원 남아요. 제 급여 20만 원 빼면 35만 원이고요. 생활비로 쓰기엔 좀 빠듯하긴 한데
그래도 가능은 해요. 계산이 맞았습니다. 빠듯하긴 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양원 보증금 5천만 원 내고 남은 돈으로 당분간 월비 내면 됐습니다. 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서류 몇 가지 준비하셔야 해요. 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이랑요. 근데 그것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저씨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제 딸이 다 처리해 줄 거예요. 아저씨, 은행 갈 필요도 없어요. 편하시죠? 편했습니다. 제가 은행 가는 것도 힘들었고, 복잡한 서류 작성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박지은이 다 해준다니 고마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 올게요. 박지은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준비되면 다시 올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지은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박미경도 함께 왔습니다. 아저씨, 서류 다 준비했어요. 박지은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출 서류예요. 은행 제출용이고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박지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글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걸 다 읽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거 다 약관이에요. 은행 대출 받을 때 항상 있는 거예요.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전문 용어 투성이라서요. 박지은이 거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1억 3천만 원 대출, 연 6%, 월 65만 원 이자. 저번에 말씀드린 거 맞아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서류를 받습니다. 어디에 도장을 찍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박지은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여기요.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뒀어요.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5군데였습니다. 도장 찍는 곳이 5군데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은행 서류가 원래 그래요. 본인 확인이랑 동의서랑 여러 개예요. 도장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잇이 붙은 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도 찍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찍었습니다. 박지은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제 은행에 제출하면 일주일 안에 대출 나와요. 나오면 아저씨, 통장으로 입금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미경이 덧붙였습니다. 대출 나오면 바로 요양원 계약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저씨는 편히 쉬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감사했습니다. 박지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박미경도 함께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왔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은 게 마음에 조금 걸렸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안 읽고 찍었으니까요. 하지만 박미경이 확인했다고 했고 박지은이 전문가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경이 왔습니다. 아저씨, 대출 나왔어요. 통장 확인해 보세요. 통장을 봤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정말 됐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네. 이제 요양원 계약하면 돼요. 보증금 5천만 원 내고요. 나머지는 아저씨가 쓰세요. 박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미경이 5천만 원을 찾아갔습니다. 요양원 계약금으로 냈다고 했습니다. 영수증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머니 입소 가능하대요. 빨리 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통장에는 8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쓰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박미경이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제 연금에서 65만 원씩 빠져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미경이 알아서 냈으니까요. 영수증도 매달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요양원에서 잘 지냈고 저는 가끔 면회를 갔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박미경은 여전히 매일 와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도장 5개는 대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매매계약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등기 동의서였습니다. 네 번째는 위임장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감증명 발급 동의서였습니다. 박지은 명의로 제 집이 가등기 됐습니다. 1억 3천만 원은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박지은이 제3자에게서 받은 선수금이었습니다. 제 집은 이미 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었고, 아내는 요양원에 있었고, 박미경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집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쌓은 신뢰는 제 집을 훔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장 5개로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박미경이 온 지 4년이 됐습니다. 아내가 요양원에 간 지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미경은 여전히 매일 왔고 집안일을 했고 돈 관리를 해줬습니다. 제 연금은 박미경 손을 거쳐 이자를 내고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아내는 요양원에서 잘 지냈습니다.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저를 전혀 못 알아봤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잘 돌봐줬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면회를 갔습니다. 그것도 박미경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계속 있었습니다. 처음에 8천만 원 있던 게 조금씩 줄긴 했지만 아직 5천만 원 정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하는 데 문제 없었습니다. 박미경이 잘 관리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박미경이 집안일을 하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사 생각 있으세요? 이사요? 왜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혼자 사시기엔요. 작은 데로 옮기시면 관리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박미경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산 집이었고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미경이
아, 그러세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며칠에 한 번씩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데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관리비도 덜 나가고요. 왜 자꾸 이사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미경이 제 편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박미경이 오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박미경은 주말에 안 오는데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집 산 사람들인데요. 오늘 집 보러 왔어요.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을 샀다고요? 네. 지난달에 계약했어요. 오늘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왔어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이요.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제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란을 봤습니다. 김태수.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등기 일자는 이틀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집은 제 집인데요. 제가 40년 넘게 산 집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정식으로 샀어요. 박지은 씨한테요. 부동산 통해서 정상적으로 거래했고요. 여기 매매 계약서도 있어요. 남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봤습니다. 판매자 박지은, 구매자 김태수, 금액 5억 2천만 원. 계약 일자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잔금일은 이틀 전이었습니다. 박지은이요? 박미경 딸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분이 중개해줬어요. 원래 주인분한테 위임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위임한 적 없어요. 이 집 팔라고 한 적도 없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남편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사기인 것 같아요. 경찰 불러야겠어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박지은 씨한테 전화할게요.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박지은, 박미경 딸, 4년 전에 만났던 부동산 중개인, 집 시세 봐준다던 사람, 대출 도와준다던 사람. 박미경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미경이라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로 뛰어가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2년 전에 받았던 대출 서류를 찾았습니다. 박지은이 가져온 서류 뭉치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판매자 강태호. 제 이름이었습니다. 구매자 박지은. 금액 1억 3천만 원. 계약 일자는 2년 전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봤습니다.
가등기 설정 동의서.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 위임장. 박지은에게 매매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파는 서류였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도장을 찍은 그 서류가 박지은한테 위임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남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찍었으니까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뱅킹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봤습니다. 300만 원. 어제까지 5천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만 남았습니다. 4,700만 원이 어제 출금됐습니다. 박미경이 찾아간 겁니다. 제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4년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또 꺼냈습니다. 박미경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락 주세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피해자인 것 같은데요. 5억 2천만 원 다 냈거든요. 잔금까지요. 이거 어떻게 하죠?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산돈 날아간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부동산 사기 같은데요. 집 산 사람도 있고, 원래 주인도 있고, 복잡해요. 경찰이 온다고 했습니다. 30분 안에 온다고 했습니다. 남자 부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온 박미경. 아내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주고 돈을 관리해준 박미경. 딸처럼 믿었던 박미경.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4년은 제 집을 훔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 돌보는 건 핑계였습니다. 집안 들어와서 통장 손에 넣고 도장 받아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도 사라졌습니다. 집도 빼앗겼습니다. 4년 동안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낯선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집에 새 주인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40년 넘게 산 집에서,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집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형사 2명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와 김태수 부부가 각자 설명했습니다. 저는 집 주인인데 모르는 사이 팔렸다고 했고, 김태수는 정상적으로 샀는데 원래 주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 매매계약서도 봤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받았던 서류도 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좀 복잡하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거기서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저와 김태수 부부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조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태호입니다. 나이는요? 72세입니다. 직업은요? 무직입니다. 이 집에 언제부터 사셨어요? 43년 전에 샀습니다. 형사가 적었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사람 아세요? 네. 요양보호사 박미경 딸입니다. 박미경은요? 4년 전부터 저희 집에서 아내 돌봐줬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년 전에 서류에 도장 찍으셨죠? 네, 찍었습니다. 뭐라고 설명 들으셨어요? 대출 서류라고 들었습니다. 집 담보로 1억 3천만 원 대출받는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매매계약서였어요.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판매자 강태호, 구매자 박지은. 금액 1억 3천만 원. 이게 매매계약서예요. 대출 서류가 아니에요.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박지은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대출이라고 속이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등기 설정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 발급 동의서. 전부 선생님 도장 찍혀 있어요. 형사가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대출 서류인 줄 알았어요. 박지은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항변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본인이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강요당한 건 아니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자발적으로 찍었습니다. 박지은 말 믿고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게 사기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뭐라고요? 사기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동의하고 도장 찍은 거예요. 속았다고 하시지만 계약서 내용 확인 안 하고 찍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대출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게 사기 아니에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박지은이 대출이라고 말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없었습니다. 전부 말로만 했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1억 3천만 원 받으셨잖아요. 통장에 입금됐고요. 그럼 매매대금 받으신 거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계약 이행된 거죠. 그건 대출금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또 쉬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정상 거래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제 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지은이 선생님한테 위임받아서 김태수 씨한테 팔았어요. 김태수 씨는 정상적으로 돈 다 냈고요. 등기 이전도 완료됐고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민사소송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박지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시고요. 박지은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박지은 신원 조회해 봤는데요. 주민번호가 도용이에요.
실제 박지은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도용이요? 네. 다른 사람 주민번호 쓴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도 위조예요. 동명, 부동산도 가짜 사무실이고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박미경은요? 박미경도 마찬가지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도용이에요. 진짜 박미경이라는 사람 따로 있어요. 신분 전부 위조예요. 그럼 이름도 가짜예요? 당연하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단이에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수법 처음 아니에요. 비슷한 사건이 몇 건 더 있어요. 다른 피해자도 있어요? 네.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요. 주로 노인 대상이고요. 요양보호사로 접근해서 신뢰 쌓고 집이나 재산 빼가는 거예요. 형사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사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70대 남성, 집 팔림, 2억 손실, 60대 여성, 땅 뺏김, 3억 손실.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모두 요양보호사를 믿었다가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범인들 잡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원이 전부 위조라 추적이 안 돼요. CCTV 봐도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얼굴 안 나와요. 계좌 추적해도 대포 통장이고요. 그럼 제 돈은요? 제 집은요?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려받기 힘드실 겁니다. 범인 잡아도 돈은 이미 빼돌렸을 거예요. 집은 김태수 씨가 정상거래로 산 거라 돌려받기 어렵고요. 옆에서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5억 2천만 원 다 냈는데 집이 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등기는 선생님 명의로 됐으니까 법적으로는 선생님 집이에요. 김태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서류로 팔린 집이었으니까요. 김태수는 정상적으로 돈 내고 샀으니까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수사는 계속하겠습니다. 박미경이랑 박지은 찾아보고요. 근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원 위조범들은 잡기 정말 어려워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김태수 부부도 함께 나왔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집 비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당하게 산 거니까요. 언제까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 드릴게요. 그때까지 이사 준비하세요. 김태수가 차갑게 말하고는 차에 탔습니다. 부부가 떠났습니다.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거리가 어두웠습니다. 4년 동안 박미경을 믿었습니다.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통장도 맡기고 도장도 찍어줬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 못 잡는다고 했고 집은 비워야 한다고 했고 돈은 못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본인 동의의 서류라 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장 찍은 거라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법은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4년 신뢰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태수가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본인이 도장 찍은 거라
민사소송해도 이길 가능성 없다고 했습니다. 박미경과 박지은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43년 살아온 집도 평생 모은 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300만 원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요양원비를 못 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이었는데 지난달 것도 못 냈고 이번 달 것도 낼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용 안 내시면 퇴소하셔야 합니다. 요양원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황은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도 운영이 있어서요. 이 달까지만 봐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모시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딸분한테 연락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어머니 돌보기 힘드실 거예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멀어진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아빠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부탁 하나만 할게. 엄마 좀 맡아줄 수 있니? 요양원비를 못 내서 퇴소해야 돼. 뭐라고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요양보호사한테 사기당했다고, 집도 빼앗기고, 돈도 다 잃었다고, 아내를 돌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이 없어졌다고요?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졌다고요? 네, 그렇게 됐어. 아빠가 잘못했어. 속았어. 딸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데려올게요. 근데 아빠는 어떡하실 거예요? 어디서 사세요? 고시원 알아봤어. 거기서 지낼게.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4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딸이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딸한테 이런 짐을 지운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엄마 모시러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43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결혼 앨범, 딸 어릴 때 사진, 아내가 아끼던 그릇들. 전부 버려야 했습니다. 고시원에는 가져갈 수 없었으니까요. 짐을 싸며 눈물이 났습니다. 43년의 추억이 쓰레기 봉투에 담겼습니다. 인생이 쓰레기 봉투에 담기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딸이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장모를 떠맡게 됐으니까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딸을 보고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가실 거예요. 딸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이야. 아내는 여전히 멍했습니다. 휠체어에 아내를 태웠습니다. 사위가 밀었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내를 딸에게 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43년 함께 산 아내를 딸이 제게 왔습니다. 아빠 연락하세요. 가끔이라도요. 네. 그럴게.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73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고시원 2평방에서 나와 공원으로 갑니다. 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 4시간 일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 담습니다. 쓰레기를 줍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버팁니다. 한 달에 60만 원을 받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수입입니다. 고시원 월세가 45만 원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합치면 5만 원입니다. 총 50만 원이 나갑니다. 남는 건 10만 원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입니다. 하루에 3,300원씩 쓸 수 있습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입니다. 1,500원입니다. 점심은 복지관 무료 급식입니다. 저녁은 라면입니다. 1,000원입니다. 하루 2,500원으로 삽니다. 가끔 약 사야 할 때는 밥을 굶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 가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만 삽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잡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진통제를 먹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체중은 더 빠졌습니다. 55kg입니다. 1년 전 58kg에서 3kg 더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할아버지가 아니라 노숙자 같습니다. 80세처럼 보입니다. 딸에게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 거짓말입니다. 잘 지낼 리 없습니다. 하지만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는 어떠니? 제가 물으면 딸이 한숨을 쉽니다.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제 누워만 계세요. 밥도 못 드시고 링거만 맞으세요. 가슴이 아픕니다. 아내를 보러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습니다. 교통비도 없고 딸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달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찾으셨대요. 아빠라고 부르시면서요. 오랜만에 정신이 맑으셨나 봐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저를 찾았다니 1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가볼까? 제가 물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또 못 알아보실 거예요. 아빠 오시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알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봅니다. 혹시 박미경이나 박지은이 잡혔나 해서요. 비슷한 사건이 가끔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사기, 모인 재산 편취, 진명의 도용.
수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박미경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한테 가끔 전화합니다. 수사 어떻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형사가 대답합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계속 수배 중인데 신원이 위조라 어렵네요. 1년 동안 똑같은 대답입니다. 박미경은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노인 집에서 또 일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이름으로요. 누군가의 통장을 맡아주고, 누군가의 도장을 받아내고, 누군가의 집을 훔치고 있을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공원 청소하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73년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43년 살던 집은 어디 갔을까? 평생 모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박미경입니다. 4년 동안 집에 온 그 사람, 아내 돌봐준다며 가까이 온 그 사람, 딸처럼 믿었던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가끔 고시원 방에서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다르게 할까? 박미경을 집에 안 들였을까요? 통장을 안 맡겼을까요? 서류를 제대로 읽어봤을까요? 딸한테 물어봤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미경이 사기꾼인 줄, 4년이 계획인 줄, 자격증이 위조인 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73세 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원 쓸고, 라면 먹고, 고시원 방에서 자는 것뿐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공원 청소가 힘듭니다. 손이 얼어서 빗자루를 잡기 어렵습니다. 귀가 시립니다. 패딩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작년 겨울 외투를 입습니다. 구멍이 났지만 참습니다. 고시원 방도 춥습니다. 난방을 틀면 전기세가 나옵니다. 이불을 2장 덮고 잡니다. 그래도 춥습니다. 밤에 떨면서 잡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약 살 돈이 없어서 참습니다. 기침을 하면서 공원을 쓸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파 보이시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따뜻한 커피를 줬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것을 마셨습니다. 아주머니가 갔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사기 기사가 났습니다. 80세 노인이 집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들 했습니다. 노인들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4년 동안 몰랐습니다. 박미경이 나쁜 사람인 줄, 착한 척하는 거였는 줄, 전부 연기였는 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도 공원에 가야 합니다.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낙엽을 쓸어야 합니다. 쓰레기를 주워야 합니다. 6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삽니다. 73세 노인이 할 수 있는 건 사는 것뿐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춥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하니까요. 이게 제 인생입니다. 4년 신뢰의 결과입니다. 73세 공원 청소부, 고시원 2평방, 하루 3,300원. 박미경이 남기고 간 인생입니다. 저는 지금 73세입니다. 고시원 2평방에서 삽니다. 매일 공원을 청소합니다. 한 달에 60만 원을 받습니다. 하루 3,300원으로 삽니다. 4년 전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치매 걸린 아내를 돌봐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통장을 맡겼습니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43년 살던 집이 사라졌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딸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 기저귀를 갈아주던 그 손이 집 열쇠를 훔쳤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온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대출 서류라던 것이 집 파는 서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날처럼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박미경은 다른 노인을 돌보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또 누군가의 집을 훔치면서 말입니다.